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조은숙입니다. 네, 저는 송기숙 선생님을 연구하면서부터 장흥을 좀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장흥에 올 때는 제가 송기숙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희망 이런 게 있어서 이전에 올 때 하고요. 오늘 제가 송기숙 선생님 이 강연회를 준비하고 오는 그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잘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송기숙 선생님의 삶과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송기숙 선생님은 1935년 7월 4일에 태어나서 작년 12월 5일에 타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장편 6편, 중편 8편, 단편 43편, 그 이외에도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선생님 작품의 특징은 작품 속의 소재를 대부분 당대 사회의 모순과 유화 결부된 선생님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송기숙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가장 치열하게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살아온 정신으로 잘못된 시대와 싸우는 지식인이면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작가로 그리하여 우리는 그를 저항문학의 기수이고 또 민중소설가이면서 행동하는 지식인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강연을 의뢰받았을 때 송기숙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또 선생님의 이러한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의 그 삶과 작품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선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는 밟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6가지로 오늘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강연에 따라 조금 달리 하는데요. 여기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돼 있으니 선생님의 작품 속에 또 선생님의 삶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과 제가 인터뷰를 좀 오래 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 선생님께서 5살 때 엄마 무릎에서 들었던 이모와 엄마의 대화가 애할아버지와 대화를 했는데 애할아버지가 김제망경들 그러니까 징계맹계들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5살 때 이 이야기는 선생님에게 어떠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속했던 것은 엄마와 이모들이 크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속삭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모가 했던 게 그 무서운 들을 갔소라고 했을 때 왜 갔냐라고 하니까 애할아버지가 쌀을 팔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완도에서 거기까지는 700리 길이었는데 거기까지 쌀을 팔러 갔다라는 것을 나중에 송기숙 선생님은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송기숙 선생님이 이 애할아버지의 그 5살의 기억이 어디에서 이제 다시 바뀌느냐 하면 장원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조금 전에 한승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송기숙 선생님은 만학이셨습니다. 19살에 장원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만났던 김영술 선생님으로 인해서 애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기억 속에서 차근차근 바뀝니다. 이전에 애할아버지는 그냥 보통의 따뜻한 애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학분이었던 애할아버지는 문학작품 속에서 강인한 민중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17살에 장원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19살에 들어갔다라는 건 아마 김영술 선생님께서 좀 전에 한승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학생들이 다 경찰서에 가서 선생님을 구원을 했고 선생님은 다시 장원고등학교에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김영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좌익과 우익의 구분이라는 것은 배부른 자들이 관념적인 이념이고 그냥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여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능력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다.
그럼 작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송교숙 선생님이 문학의 산실이면서 송교숙 선생님 앞으로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장흥고등학교에서 이 억지라는 교지를 창간하면서부터입니다. 선생님은 여기 교지 1호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단편 작품을 냈는데 이게 바로 선생님의 앞으로의 문학적인 지향을 보여주는 거죠. 물산이라는 작품인데요. 가뭄을 인해서 농민들의 애환을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자, 선생님은 전남대학교로 발령이 난 다음에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좀 색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설화인데요. 이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화가 작품 속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후에 자락고리 비가부터 암태도나 많은 작품들, 특히 녹두장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73년에 전남대학교로 온 이후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맡았던 일이 진도에 가서 설화를 촬영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 작업을 좀 오래 하면서 선생님은 설화가 아주 우리 문학 속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작품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락고리 비가의 구장인 포곡입니다. 포곡에 가면은 이렇게 전자나무와 함께 이렇게 반드시 돌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면은 누구나 이 돌을 한 번씩 들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죠. 송교숙 선생님은 자락고리 비가를 쓰기 전에는 뭔가 좀 자기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를 모델로 하고 나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스스로 나와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작품이 좀 흡진하게 작품이 써졌다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쌤이 여기 나와서 제가 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쌤이 웃으시면서 이제 이 정자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엔 실제 모델이 있었다. 해룡이나 해룡의 아버지 끝심이 펀돌이 이런 인물들은 실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나는 실제 인물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담영감이 나오는데 이 고담영감은 나의 애할아버지를 모델로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송교숙 선생님에게 자락고리 비가는 자락고리 비가는 선생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자락고리 비가는 선생님의 커다란 줄기인 민중의식이 서사에 되는 이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자락고리 비가이고 그 다음에 그 민중의식이 성장된 게 암태도이고 그게 확산되는 게 녹두장군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작품은 같이 연속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자락고리 비가에서 이 역사 소속의 출발점인 동시에 민중의식의 발현, 즉 민중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육주표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암태도를 집필하면서 선생님이 이전에 소설가에서 이제 교육자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는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동아투기 사건 관련자들을 이렇게 묶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선생님이 청주교도소에서 암태도를 서태석이라는 인물과 박보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암태도를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지식인이 무엇일까,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소설로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성경책하고 국어 사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국어 사전을 넣어주되 사전 사이사이에 샤프심을 넣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샤프심과 함께 나무젓가락 돌돌 말아서 국어 사전이 있는데요. 제가 포인트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 하는데 국어 사전이 있는데 국어 사전 제일 밑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고 안 들켜야 되니까요. 다시 또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써서 완성된 게 암태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암태도라는 작품을 이렇게 쓰면서 선생님은 내가 자락고리 비가에서 민중의식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을 못 그려냈다. 근데 암태도를 보니까 왜 암태도 소작전은 성공했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찾았던 게 지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서태섭, 박보경, 고백화, 서동호 이런 사람들은 3.1운동 때 이미 지도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암태도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육집회 사건으로서 청주교도소에서 암태도를 집행할 때 이미 녹두장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청주교도소에서 병합하고 근세사에 관련된 책을 조금 이렇게 넣어달라고 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오시자마자 동학농민혁명 현장 답사와 취재를 돌아다니면서 하십니다. 녹두장군 곳곳에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작가의식이 드러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1981년이기 때문에요. 아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용태를 신군부 세력으로 동일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은 아기장수 설화 중에서도 많은 게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우투리 설화를 가져왔던 것도 저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겉으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형상을 했지만 그 속에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설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비극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선생님이 자락거리 비가해서 암태도 녹두장군으로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건 민중의식입니다. 선생님이 왜 작품을 동학농민혁명이나 전봉군으로 하지 않고 녹두장군으로 했을까? 저는 이 고민을 꽤 많이 했거든요. 단편으로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해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농가원료가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에 매상가격 시장 가격 똥값 된 동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또 개는 왜 짖는가라고 하면서 개도 짖는데 기자가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사회를 풍자했습니다. 이렇듯 손기숙 선생님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안을 주기도 했고 저항을 하시기도 했으며 그 작품 속에 우리가 읽음으로써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한바탕 춤사위를 벌이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선행 후작과 선작 후행을 반복하며 상가 문학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한 작가로서 저의 사표였으며 우리들의 사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저기 앉아서 아마 저희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살만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선생님은 저에게 하라고 그게 지식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많은 준비를 계속하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라는 말로써 질문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